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된 팟캐스트, 참 재밌는 팟캐스트를 제안하는 참팟 63회입니다. 예, 지난 수요일날 김영민 브리핑에서 또 제가 참팟 홍보를 많이 했는데 많이들 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팟 오늘 63회 늘 오시는 두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평화 여로스쿨 한상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카일 폴라니 연구소 정태인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 못하시죠? 아이고. 요새는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진짜 그래요. 못한 거 뻔히 알면서. 안녕 못하는데 촛불 집회 때문에 사람들이 살맛이 난다잖아요. 그거는 국제적으로 저는 촛불 집회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격이 완전히 제가 캐나다 교수하고 일을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답장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메일이 왔어요. 네가 샤머니즘 아래에서 살려고 고생하는 걸 아는데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된다. 굉장히 쪽팔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편지에서 우리 100만 촛불 사진을 보냈어요. 네, 우리가 적어도 미국 브렉시트나 영국이나 트럼프 보고 미국보다 훨씬 낫다. 그 캐나다 교수도 샤머니즘 스테이트 그래요? 예. 그건 뭐 다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한 사람이 그랬던 거죠. 박근혜 최순실 일당이 그런 거잖아요. 몇 명이. 아니 그래도 그런 사람을 뽑아온 건 우리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미국 시민들이 지금 쪽팔려 하는 거는 트럼프를 뽑았잖아요. 지금 미국 시민들은 아니 근데 트럼프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뽑은 거고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세예요. 대한민국이 조금 덜하다는 거죠? 훨씬 낫죠. 전 세계에서 200만 명 이렇게 촛불 들고 모인 그리고 계속 나오는 나라는 웬만하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포장했는데 없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상 예. 한 지역에 150만 명 모인 집회 자체가 없다는데요. 예. 기자님들 질문에 뭐 이런 미국이나 유럽이나 나 100만 명 정도 모이지 150만은 모이기 어렵고 또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깔끔하게 끝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방화, 약탈, 뭐 충돌 어떤 식으로도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모이면은 어째 하다 보면 옆에 화단대도 무너질 수가 있고 뭐 사고 날 수밖에 사람 없거든요. 하나가 다친다든지. 근데 그렇죠. 우리 이번 150만 때는 한 명도 안 다치고 전혀 그런 게 없었죠. 뿐만 아니라 그게 지금 쓰레기 하나 안 남기니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매주 지금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쓰레기 시민 부분은 의식 세계 최고 맞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무조건 모여야죠. 지금. 쓰레기 부분은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박원순 시장이 좀 그런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쓰레기는 국가 몫이고 쓰레기 치우는 거는 지자체의 행정 부분의 몫이거든요. 시민들한테 그냥 쓰레기 마음대로 버리시라. 우리는 그러면은 그 이제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 많이 고용해서 아침에 새벽에 싹 깨끗하게 치워주겠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일부 있잖아요. 기존 청소 노동자로 안 되니까 일부라도 더 뽑아갖고 하겠다. 아니 뭐 이번 사건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시민들이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걸 혼동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제 일어난 거거든요.
쓰레기는 시민들이 버리는 거고 치우는 거는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덜 버리고 그렇죠. 뭐 그거야 그렇죠. 그러면 좋잖아요. 네. 가져가면 좋고. 네. 물론 청소 노동자. 근데 뭐 그 유명한 프랑스의 좌파들은 절대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 네. 청소 노동자들 고용 유지와 확대를 위해요. 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90년대 중반에 실제 그런 농담이 네. 꽤 있었잖아요. 아니요. 그 중국에 갔었는데요. 이 중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농사 짓는데 기계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은 기계를 도입하면은 농민 몇 명이 쫓겨나야 된대요. 그거야말로 이제 옛날에 러다이트 운동. 그렇죠. 우리 정태인 선생님 실제 세계 경제사에서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잖아요. 닫아야지 말고.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그게 그때도 실제 이제 산업화 초기에 그런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을 거에 대한 일종의 우려?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거부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고 가시죠. 잘하시니까. 예, 뭐 물론 저희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일자리를 빼앗는 기계에 대한 공격을 한 건데 뭐 역사 진행 방향하고 맞는 방향은 아니죠. 어차피 그 운동은 그렇게 되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국가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4차 혁명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때 그 일자리를 어떻게 다른 일자리로 맞아요. 대체할 건가의 계획을 세우는 게 국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 생산력 발전시키고 기계 도입하는 거는 기업이 그건 당연히 자기들이 이윤 추구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그걸 갖다 치유할 것인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국가의 몫이죠. 예, 그렇게 밀려나는 노동자들의 그 생활 문제 같은 것들은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바로 급격한 사회변동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인간의 품격과 민주주의를 유지하라는 바로 그런 준엄한 주권적 명령 때문에 민주주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있는 거고 세금을 그렇죠. 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판 애청자 여러분. 시민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박근혜, 최순실배 한 줄 시국선언을 읽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는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은, 선영, 주호입니다. 와! 박근혜, 최순실배 한 줄 시국선언 쭉쭉 들려드릴까요? 처음엔 이 모든 게 농담인 줄만 알았지. 설마가 사람 잡았어. 수많은 척 나를 말아먹었어. 언니 다 뽀록났어. 토껴. 치열업 그네 빨리 하야해. 싸그리 청소요망 마! 그냥 하야하세요. 전 국민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빨리 청와대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주권자 시민들이 내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화이팅!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공약 이행해주세요. 짜증나서 못 살겠다. 퇴진만이 답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결코 민중은 개돼지가 아니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세월호 책임져라. 졸속 한일협상 책임져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Please answer 순실이. 국민이 나라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나라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한 줄 시국선언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모든 책임을 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SNS에 한 줄 시국선언 해시태그를 붙여서 달아주세요. 이제 많은 국민들과 참여연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안 하기로 했어요. 박근혜 또는 박근혜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박근혜 3차 담화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담화만 하면 온 국민이 담이 온다 그래서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담화. 아이고 담화. 아이고 뒷목 땡겨. 아이고 골 때려만 이렇게 되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한상 선생님 3차 담화 보고 또 아니 교수님 굉장히 분노하셨을 것 같은데. 패친이 그렇게 적어놨대요. 첫 마디 담화문 첫 마디부터 거짓말이었다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도 안 하면서 국민들이 정말 그렇게 존경하는 국민이라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주말마다 뭐가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야죠. 완전 거짓말이죠. 국민들과의 대화 자체를 안 하잖아요. 기자회견을 안 하는 사람인데. 글쎄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 1차, 2차, 3차 담화가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목걸이 하고 온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 목걸이를 하고 왔나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1, 2차 담화인가 목걸이를 안 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 뭐 또 청와대 발표는 그렇대요.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조금 홀가분해서. 그 목걸이가 항상 예. 온 목걸이거든요. 온통형 목걸이. 예. 그래서 그것도 무슨 종교적 상징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번 담화 때는 또 뭐 목에 무슨 시술을 하고 한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던데요. 그래요? 리프팅 무슨 목 뒷덜미에 그걸 했는데 그게 보였다고. 그게 지금 굉장히 돌고 있습니다. 예. 아유. 아무튼 뭐 의혹이나 마음에 안 드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그러니까 3차 담화를 종합하신다면 한상희 교수님?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던졌다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어떤 처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향해서 정치권을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그 싸우는 와중에 이 탄핵이라는 것을 좀 지체시키는 그 시간적 여유를 벌겠다는 목적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정치권이 싸우는 와중에 자기가 운신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지 탐색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담화였던 것 같아요. 탄핵이라는 불명예 퇴출을 피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를 펼쳤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제 첫째는 꼼수였고요.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였고 둘째는 그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은 틀림없이 뭔가 빈틈이 생길 거다. 뭐 예컨대 개헌이라든가 그렇죠. 이미 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비박계와 국민의당이 뭔가를 새로운 방향을 갖다 모색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걸 그렇죠. 노린 거겠죠. 일단은 2일날 탄핵을 피해보겠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묘한 상황이 되는데 근데 이제 광장의 민심은 즉각 퇴진이거든요. 실제로 모든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보면 즉각 퇴진이 한 70%, 탄핵 한 20%인데 10%는 모르겠다라든지 이런 건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시민들이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해서 즉각 퇴진도 그럼 본인이 의원, 기업으로 치면 의원 사직 하는 거 아니냐. 잘라야 된다, 국민이. 그러려면 그건 제도적으로 탄핵밖에 없다. 탄핵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많은 국민들은 사실은 아니다, 탄핵은 시간 걸린다. 방금 이 국회 상황처럼 상황이 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만두게 해야 된다. 우리 국민의힘으로. 이게 아직까지도 팽팽하게 막 언설이 오고 하고 있어요. 물론 둘이 꼭 충돌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탄핵하고 퇴진시켜도 되고. 예. 아니요, 그 뭐 저도 뭐 탄핵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탄핵이 필요한 건 뭐냐면 퇴진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 탄핵 당해서 파면당하는 그래서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받지 못하고 연금도 못 받는 그런 것보다는 뭐 그게 겁이 나면 빨리 퇴진해라라는 하나의 그 일종의 뭐 압박 수단이죠.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죠. 뭐 퇴진 괜찮아요. 퇴진을 하면 바로 구속이거든요. 바로 구속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 받으면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뇌물죄가 성립하면 무기거든요. 뭐 무기 연금 받으면 뭐예요? 무기. 네, 어떤 아니요, 분들의 근데 형사 그 처벌을 받으면은 또 대통령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우나 법률이 박탈되죠, 예우가. 예, 탄핵은 왜 탄핵이 중요하냐면 당장 직무정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탄핵 정지 상태에서 좀 있다가 퇴진해도 상관이 없고 퇴진하면 바로 구속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4월까지인데 이 4월을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아무래도 감방에 갈 때 좀 따뜻한 때 가려고 그러는 거 그런 아니에요? 해석이 됐고 특별검사 임기가 끝난 다음이어서 특검의 예봉을 최대한 피하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물러나가고 특검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면서 특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또는 방어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변호사들 사이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혼자 고려를 했는지 아니면은 뭐 김기춘 씨 같은 사람이 조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야당이나 국회가 흔들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탄핵은 탄핵대로 가고 그 다음에 탄핵된 상태에서 사퇴하라고 결의를 내려서 언제 사퇴할지를 정하면 되는 거니까. 당장은 저는 업무 정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엄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엔이 대북 제재 강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중국의 석탄 같은 광산물을 그렇죠. 수출하는 거를 지금 규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달러라든가 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이제 북한이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럼 북한이 뭔가를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떻게 행동할까?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중국하고 미국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 안에서 정말로 절묘한 그 수를 찾아내야 되는 게 한국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대통령과 정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대통령직을 갖고 있으면 지금 막 하잖아요. 한일 군사정보 그 협정도 막 맺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실을 갖다 일단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총리로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외치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치만 하는 게 아니라 내치 외치를 다 책임지는 그런 어떤 총리를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탄핵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고 뭐 물론 사퇴하면 바로 지금은 다음 지금 뭡니까 총리가 하게 돼 있지만 총리는 뭐 바꿔도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일정에서 바뀔 게 없었는데 갑자기 흔들린 거죠. 사실 지금 뭐 전에도 우리가 그 참팟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사실 우리 그 국내적으로 지금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처리하는데 제일 1차적인 그런 단계일 것 같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죠.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국민적인 탄핵을 받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이 상태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 그 국내적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걸 처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런 상황에서 벌써 경찰 인사는 다 해버렸거든요. 예, 최근에 경찰 인사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검찰 인사가 또 닥쳐요. 예. 그것까지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무슨 이상한 목사를 또 갖다 앉혔다는 걸 그렇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자리 줘야 그만두기 전에 한 자리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확실하잖아요. 네, 아니 왜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고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정지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번 3차 대화에서도 뭐 문제가 될 행위는 하나도 안 했다잖아요. 다 남 탓이었잖아요. 네. 그냥 그걸 관리 못한 책임만 있다는 거잖아요. 네. 남들이 보기에 법률가들 보기에 뇌물, 각종 기밀 누설,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지금 참여연대가 지금 3번 고발했거든요. 네. 4번 고발했습니다. 4번. 그러니까 지금 엄청 고발했는데 하나가 이제 처음에 뇌물죄, 그다음에 각종 기밀 누설 이런 걸 고발하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 국민연금 동원하는 때 그거에서 삼성이 뇌물 내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그다음에 이재용 등등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박근혜 그 병원에 다닐 때 차명으로 뭐 처방받고 있는 공급자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이고 그때 막 무료로 다 그 고액의 시술을 계속 받았고 대통령 때도 받았잖아요. 그것은 전부 다 일종의 업무와 관련된 뇌물이었고 그렇죠. 또 이상한 주사 막 사고 그랬잖아요. 비아그라 사고 그것은 업무상 횡령이다 해서 이렇게 박근혜만 최근 3번이나 고발했고 국민연금 관련해서 문영표 고발하고 그러니까 그까지 합치면 4번을 이제 고발한 건데 그 측근들까지 참 비아그라 산 게 뇌물로 처리되는 업무상 횡령으로 이제 그 부분은 업무상 횡령이죠. 참 전 세계의 유일한 사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샀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비아그라는 사실은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신기하고요. 아니 뭐 그야 뭐 고산지대 간다고 뭐 상관이니까. 여하튼 당분간 외국에 나가기가 싫은데 그리고 어느 언론의 제목이 이거였죠. 블루필인 블루하우스. 청와대의 파란 장이. 그게 뉴욕타임즈? 네, 어딘지 모르겠는데 뉴욕타임즈인지 어딘지 꽤 유명한 언론에. 외신들도 한국 보도에 신이 났어요. 그렇죠? 하나는 권력의 모순에 대해서 이런 나라가 있냐 하고 한편은 그걸 맞서는 우리 한국 민중들의 이대한 투쟁에 대해서 기자들도 입이 딱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외신이 두 가지를 보도해요. 하나는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다. 또 하나는 촛불. 야 이거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리 촛불 시민들이 우리 나라의 국격을 지금 살리고 있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짓말 낳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로 드러날 그런 거짓말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호장교 들어온 적 없다. 뭐 그 얘기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간호장교가 상주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게 정말 이 국가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주하고 있었던 걸 뭐 파견된 적 없다. 뭐 그딴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만 살짝 벗어나면은 될 것처럼 언젠간 다 밝혀질 건데, 하여튼 지금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그 대응하는 태도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네. 뭐 그분의 말 표현을 따르자면 혼이 비정상이에요. 예, 대국민 3차 담화가 더 황당했던 것 같아요. 그 난리와 그 국민들의 분노, 고통을 보면서도
태연하고 버젓이 네. 거짓말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다 남 탓이다.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질문 또 역시 거부하고 그렇죠. 답변도. 네. 4분? 4분짜리 담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담화라는 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대국민 뭐 사제문 이런 거를 해야지. 2분 아니고 4분이에요? 어쨌든 요새 대통령은 일주일에 4분 근무예요. 네. 다음 주에 또 한다면서요. 또 뭐 뭔가 한다면서요. 뭐 아무도 안 하고 끝장토론인가.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금 엄청 축내고 있는데 당장 가서 그냥 저희가 오늘 청와대 가서 끌어내리죠 뭐. 그러니까 사실 이 3차 담화문 보고 그다음에 친박에서 해석한 걸 보면 저는 유리해진 점도 많다고 생각해요. 탄핵을 하면 그다음 총리를 황교안이 한다 이런 게 뭔가 걸림돌이었는데 네. 거국내각 만들어서 총리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친박이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네. 그럼 탄핵하고 나서 그거를 뭐 대통령이 얘기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새로 총리를 세우자. 그리고 그 총리는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사퇴하는 순간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 2달 후에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그렇게 단축시키면은 인수위 기간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총리가 그럼 어느 당이나 어느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꼭 해야 될 일, 이런 그렇죠. 최소한의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우리 촛불 시민들이 만일에 그걸 갖다 추인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그게 이제 다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국이 나아갈 길이 되는 거죠. 사실 뭐 저도 뭐 여러 제안들을 했었는데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나면은 또는 뭐 이수는 물러나고 나면은 일종의 그 의회 우월형 권한대행 체제. 뭐 이렇게 해서 서로 협치하는 뭐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 뭐니 하면서 대통령에게만 모든 권한이 다 갔던 거를 이제 좀 풀어가지고 국회하고 협치하는 이런 그 좋은 관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활용을 못한 채 그냥 대통령의 그 복심이라고 그러나요? 이 엄중한 그 업무 거기에만 끌려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죠. 사실 촛불 힘은 옛날에 광우병 때도 한번 증명이 됐잖아요. 그때 뭐 6개월이나 나오고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 미국이 뒤로 물러섰다고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가서 아무 쇠공이나 다 수입한다 그랬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는 30개월 이하 그다음에 SRM 그러니까 광우병 위험 물질 있는 거는 수입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미국도 물러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멀었고 정치적 일정하고 연관이 안 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일정도 연관돼 있고 이렇게 촛불이 실제로 정치를 바꾸고 그런 경험을 한다면 이 대의제 민주주의지만 그러나 시민들이 언제나 국회의원들한테 압력을 가하고 청와대 압력을 가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틀 같은 것도 아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은 벌써 한번 바꿔냈잖아요. 이승만을 쫓아냈거든요. 예, 여러 번 바꿔냈죠. 예. 뭐 그런 그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모르겠습니다. 이승만도 참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거는 그보다 더 심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대통령직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이게 사유화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다음 당연히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당시에 52년에 부산에서 정치 파동이 있었을 때 더 타임스 영국 신문이 뭐라고 썼냐면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썼는데 딱 8년 뒤에 바로 장미꽃이 피었죠. 피었죠. 자유혁명으로. 네,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쓰레기통 같아요. 전 세계가 절망 속에 있잖아요. 한국에서만 지금. 한국에서 100만 송이 장미꽃이 피었죠. 역동적인 200만 송이 장미꽃. 아니요. 200만 송이. 그런 의미에서요. 한국에서 지금 정권을 교체해내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면은 전 세계인의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신자유주의가 2008년에 끝나고 났는데도 계속 힘을 발휘하고 빈부격차 점점 심해지고 그거에 대한 불만이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처럼 방향을 모르고 지금 막 방향 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튀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한국에서 만일에 바꾸고 좀 더 평등한 나라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그러면 이제 선진국이죠. 새로운 방향을 지금 제시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뭐 어큐파이 뭐 월스트리트하고 뭐 했던 그 운동들이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거둬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완전한 승리를 거둬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쳐다보면서 그 뭐 자기들도 뭔가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홍콩의 유명한 그 일간지 명보라고 그 신문사 기자님이 찾아오셨는데 이게 아무튼간 홍콩의 우산시도 자기가 취재했는데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진건 요새 해외 언론하고 많이 뉴욕타임즈 한번 나왔어요. 글쎄, 그거 어떻게 해요? 명보. 영어로 해요? 아니요, 한국인
특파원들이 계시던데. 한국말로 했습니다. 잘하면 노벨 평화상도 탈 것 같아요. 아니요. 노벨 집회상을 타야죠. 네. 노벨 집회상 하나.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유수 언론이 오면 찾는 사람 아닙니다.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요즘 셀렙이란 말이 있던데. 원래 셀렙은 원래 셀렙이었고. 아니요. 근데 이제는 뭐 한 번 더 떴죠. 그냥 집회 전문가. 예. 경찰들은 집회 전문가를 바풀떼기라고 하죠. 그래요? 바풀떼기처럼 집회장에 항상 나타나는 분들이 달라붙어 있다. 예. 저를 바풀떼기로 불려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노인네 국가가 돼버렸어요. 정말 그래요. 현 전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 74세인가요? 74세인가?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이었잖아요. 박지원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 74세. 서청원 73세. 김기춘 79세. 그다음에 지금 이 와중에 또 총리 자리를 시시탐탐 노리는 김종인 76세. 그 전국을 흔들고 짜 맞추고 이 촛불 시민들의 이런 이 방향이 막 자꾸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70대 노인들이에요. 사실 이번에 한심한 일이죠. 국정교과서 현대사 대표 집필하신 제 지도 교수님도 79세인데. 누가 필요하셨죠? 예, 저 최대근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했다고 나오네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벌어진 현상이죠. 이분들이 전부 이 박정희 시대 때 그때 그렇죠. 저항 쪽이었든 압박 쪽이었든 그때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위에 이 지도자들이 사라진 다음에 이제 원로처럼 돼가지고 상황이 복잡해지고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세상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뭐 이번에 박근혜 씨의 퇴진과 함께 박정희 신화까지 역사 속에 퇴장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리고 촛불 시민들이 아직은 그런 얘기할 때 아닌데 정치든 경제든 40대로 확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근데 참 저는 역사 아이러니 같은데요. 김기춘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뭐 어떻게 했건 어쨌든 자기가 봉사했던 그 대통령은 총 맞아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시 봉사하는 대통령은 지금 궁지에 몰려가지고 대통령 소리도 못 듣는 상황에 빠졌거든요. 이 대에 걸쳐서 저렇게 망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대뿐만 아니죠.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네. 모든 중요한 사건에 다 연루돼 있었는데. 네. 자기는 그 한 번도 뭐 피해보거나 뭐 그런 적 없잖아요. 예. 이번에도 뭐 최순실도 모르고 처음엔 다 모른다 그랬죠. 들은 적 없다, 통한 적 없다. 그러다가 누굽니까? 차은택이 비서실장하고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 인정한 거죠. 집에 메모에서는 막 최순실 막 이런 쪽지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네. 완전 거짓말용인데 붙여놓은 거. 공직자는 한 10번 거짓말하면 어미처벌한 이런 제도 있으면 안 될까요? 민간이랑은 달리. 아니요. 근데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할 때. 공직자가 거짓말을 한다 싶으면은 검찰이 바로 가서 압수수색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고 증거 인멸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문제죠. 뒤에 김기춘이 검찰이라는 이유로, 그렇죠. 검찰의 대선배라는 이유로 그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하느냐의 시금석 중 하나가 제가 보기엔 김기춘입니다. 김기춘을 제대로 이 피의자로 만들고 조사하고 그래서 곧 기소할 수 있으면 그럼 나는 특검이 이건 일정선을 넘어섰다, 잘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특검이 해야 되는 거는 김기춘도 김기춘이지만 이 박근혜 씨부터 운전 처리를 해야. 물론. 그럼 저희는 뭐 딴 사람들은 나중에 처벌돼도 되니까 끝까지 국민들을 염장지르고 대국민 다음을 오게 만드는 대국민 다음마를 저지르고 있는 이 박근혜 씨를 빨리 끌어내리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뇌물죄인데 우리 법률 전문가께서 지금 상황에서 나온 것만 갖고 뇌물죄 적용이 됩니까? 기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헌법이시니까 형법은 아니시지만 결국은 증거의 문제죠. 근데 정황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뇌물죄 적용은 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그러니까 박근혜 씨의 모든 재산이나 이런 관리를 최순실이 했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최순실의 이득은 박근혜의 이득이죠. 뭐 이제 그런 점에서는 뇌물 공범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제3자 뇌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뇌물이죠. 자기 뇌물죄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그 재벌들 불러가지고 안 가면 그냥 똑대하면서 무슨 소리 했겠어요.
검찰은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특검이든 검찰이든. 거기에서 무슨 청탁이 오고 가고 했다 또는 뭐 우리 회장님 좀 사면 시켜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이건 제3자 뇌물이죠. 바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참여연대나 민주노총 등이 고발한 것도 다 핵심이 각종 기밀 누설도 굉장히 무거운 죄인데 직권남용도 뇌물이 핵심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제 뒤늦게는 영장에도 뭐 뇌물죄로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당선될 때는 복지하고 경제민주화를 내세워서 당선됐잖아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 근데 2년 차부터 그러니까 세월호 그 즈음인데 그 즈음부터 내세운 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고 그 핵심은 규제 완화였어요. 그래서 규제 완화 대회를 했잖아요. 막 기업인들 그렇죠. 딱 모아놓고 그 대회는 뭐냐면 소원 수리였어요. 기업들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 얘기해주면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경제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다 들어주는 대회였거든요. 그게 이제 삼성이 소원은 물론 제3자 승계였고 이런 것들을 해주고 경제혁신의 이름으로 해주고 그리고 받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식으로 갔죠. 저는 오늘 진짜 보도 하나 보고 정말 화가 난 거는 그전에는 교수 출신들이 더 바보 같은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김종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우리 수석. 안종범도 그렇고. 근데 이 서울대 병원장이라는 분도 그 차움병원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 의원인가요? 그 사람의 부인이 하는 무슨 성형시술용 실을 서울대 병원에서 구입하라고 이렇게 계속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식인들이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요. 대통령이 담화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기는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그러고 사심 없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개인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여왕님 내지는 공주의 그 마음이죠. 자기가 잘 되는 것은 국가가 잘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계속 배운 게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게 올바른 거고 나중에 이 추앙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했겠죠. 가령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고속도로 세울 때 막 욱박질러서 막 세우잖아요. 그리고 뭐 정지영 씨가 그걸 또 막 해내잖아요. 그런 식을 꿈꾸고 있었던 거고 그게 재벌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고 그거를 대통령이 막 밀어주면 진짜 경제 활성화 된다고 실제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뭐 다행히 진행되기 별로 없는 게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뇌물 받은 것도 국가를 위한 것으로 치환하기 그렇죠. 때문에 계속 잘못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자기가 돈을 받고 또는 최순실 씨가 돈을 받고 자기가 해준 일들은 국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들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규제 완화, 위하는 민영화 이런 마음으로 것들. 이제 그 재벌들 불러가지고 재벌들 그 요구 사항들을 들어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벌들이 낸 돈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나 최순실이 사실은 동일이니까 그래서 돈을 받기만 하면 자기 재산이 잘 늘어나는 건데 끝까지 이제 일종의 아니 그 재산이 늘어나는 게 국가 발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기가 돼요. 국가니까. 그러니까 국가 재산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박정희 씨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하고 포항제철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박정희 씨 머릿속에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재벌들이 들고 왔겠죠, 프로젝트를. 그리고 자기는 그걸 갖다가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갖다가 막 그냥 진짜 군대식으로 추진을 했고 그다음 뭔가 반대급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이제 떡거물로 취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박정희 씨 재산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도 아무도 모르죠. 예. 그 뭐 스위스 계좌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방식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거를 그대로 박근혜 씨는 했고 그런데 뭐 오래 길지가 않으니까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대신에 뭐 이상한 규제 완화를 다 들어준 거죠. 그 학교 옆 호텔, 학교 옆 관광 호텔. 예. 병원 안에 관광 호텔 주로 그런 그렇죠. 거죠. 산지 규제 완화, 케이블카, 병원에서 영리산업, 뭐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예. 이제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나라와 민족의 발전이. 우리 초등학교 때 외운 거죠. 저는 그걸 외우지를 못해요. 근데 어쨌든 나라가 발전하면 내가 발전한다는 논리였거든요.
예. 우리는 민족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막 애호라고 막 했었는데요. 대통령은 이제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고 있겠죠. 뭐 나의 발전이 나라의 융성이다. 사실은 국민교육원장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제가 요새 북한대학원다니잖아요. 주체사상하고 국민교육원장이 똑같아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70년대에 양쪽 다 안보 위기를 느끼고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국민들한테 주입시켰던 거죠. 그리고 그러면 망한다는 게 또 양쪽 다 증명이 됐던 거죠. 오늘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뭐 사실상 기정사실화 이미 일단은 우리 국민들의 1차적 승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그만둔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건 분명 임기 중간에 그만두는 거니까 이승만 다음으로 처음 있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승만은 동격까지 된 거고 그다음에 오늘 새누리당의 결의하면 4월에 그만두게 하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야당이 거기까지 합의해주면 4월에 그만두는 거죠. 여야가 합의해달라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4월이 말이 안 된다. 단 하루라도 지금 나라를 저 사람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 빨리 세금 도둑인데 얼른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참여연대에서도 내일 새누리당 앞에 가서 4월이 웬 말이냐. 즉시 퇴진을 관철시켜라. 4월이면 지금 5달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선거까지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6월 달이나 7월 달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는 건데 현 정부 임기 다 채우는 거예요, 사실상. 그 4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검찰 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무원 인사가 있고요. 헌법재판관 인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재판관 인사도 있고요. 인사 부분만 해도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다 결정되는 단계거든요. 그걸 그냥 그대로 맡겨요. 절대로 안 되죠. 저는 이 4월 이게 본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새누리당 쪽의 정치가들이 자기들이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시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박근혜 씨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 빨리 그만두는 게 국민들로부터 동정을 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뭐 깜빵이를 가시든 어딜 가든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라는 걸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사면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연다면 그게죠. 더 큰 문제는 야당이죠. 바로 그런 이 새누리당 쪽의 어떤 여러 가지 기획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흔들려가지고 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진짜 문제인 거죠. 아니요, 저는 이 논의 과정에서 정말 답답한 게 뭐 100번을 양보를 해서 뭐 그 사퇴 일자를 정하자 한다 하더라도 사퇴 일자를 정하려면은 국내의 정세가 어떻고 지금 경제가 어떻고 따져가지고 언제까지 뭐 많이 봐주면은 뭐 이달 말 또는 뭐 그 다음 달 초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 선거를 언제 해야 되는데 그로부터 마이너스 2달 해가지고 그때까지 사퇴해라. 그래 그게 4월 말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했던 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각자 이제 이 주판을 굴리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지금 박근혜 담화 국민을 담화 의견이 담화에도 보면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가 국정 혼란과 공백이라는 걸 본인도 인정한 거니까 최소화한다는 건 최대한 빨리 물러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월은 이 대국민 담화에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조국 교수님 제안대로 국회가 즉시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12월 안 그러니까 정말 100번 양보해 저는 올해 안에 정리해라. 뭐 어쨌든 짐도 챙겨야 되고 마음의 정리도 해야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뭐 비서관들도 만나야 될 테고. 최소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더라도 대통령 크리스마스는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왜 이렇게 온정주의로? 성탄 전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즉각 퇴진하는 게 당장 내일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일 퇴진을 내일 토요일 집회를 끝나고 일요일 날 퇴진을 선언하고 대신에 뭐 2주일을 달라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1, 2주를 못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1, 2주 동안 가서 끌어낼 수 내려가는 건 언제 내려가도 좋은데 직무는 당장 정지시켜야 돼야 되고 지금 직무가 정지됐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더 문제잖아요. 지금 뭐 지금 법률적으로는 정지가 안 됐으니까 법률적으로 정지시키는 게 탄핵이죠. 그러니까 탄핵이죠.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그런 것도 직무로 지금 어쨌든 밀어붙인 건데. 아니 저는 그 과정에서 정말 그 황교안 총리도 참 답답한 사람인 게요. 대통령이 지금 저 모양인데도 대통령이 하는 모든 국법행위에 지금 부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사인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국무총리라면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해서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한다면은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좀 제지를 한다든지 뭔가를 해야지. 완전 허수아비처럼 그냥 사인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전형적인 부역자죠. 그러니까 뭐 순장조가 되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 그 순장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같이 순장을 하죠.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너무 좋아하나 보죠. 뭐.
그러지 않고 보니까 황교안하고 이정현이는 박근혜를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이정현 의원은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그냥 네. 같이 죽겠다 이런 것 같던데요. 황교안 씨는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자기가 것 같은데. 마음대로 국가를 하는 그리고 어쩌면 다음 새누리당 후보 뭐 이런 것까지도 노릴지 모르죠. 박근혜가 식물됐으니까 내가 대통령 노릇 한번 해보자. 뭐 지금 내가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새누리당에 뭐 할 사람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잘하면 그러면 자기가 예. 보수표 35% 정도 먹고 시작해서 예. 맞설 수 있다. 뭐 새누리당 후보가 되면 대통령 될 수는 있죠. 어디가. 요즘 더 뻔뻔해지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토요일 날 촛불은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 해체 같은 쪽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대통령보다는 새누리당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질 거고 아마 더불어서 국민의당도 욕을 많이 먹을 거고 예.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안철수 후보는 원래 12월 2일 탄핵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지지율이 6%, 7%죠. 한 2, 3%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도 하나 단도리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대선 후보로서 자꾸 역할이나 기대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탄핵하자고 제일 먼저 앞장서고 그래놓고. 국민의당이 더 걱정되는 거는 이번 주가 지나가면은 김동철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비대위원장이죠. 예,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제 당 대표처럼 이제 회의에도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동철 의원은 제가 한미 FTA 하면서 많이 만났거든요. 한미 FTA 끝장토론을 할 때나 한미 FTA를 어떻게 우리가 그때는 저지를 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저지를 하고 압박을 정부에 가해서 좀 더 유리한 협상을 할지를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야당 의원이 아니라 정부 쪽 사람이에요. 보면은 얘기를 해놓으면 뒤집고 이런 사람이고 지금도 탄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김동철 의원이. 그 사람이 국민의당의 대표가 되면 앞으로 야3당 공조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은 믿을 거 우리 국민들밖에 없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6차 범국민 행동인데 매주 말마다 벌써 6번이에요? 예, 매주 말마다 나오시라니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모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낮 2시부터 새누리당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여의도로 가는데요? 예, 여의도로 가는데 광화문까지 행진해오자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 너무 멀어서 여의도에서 행진하고 기분 나면 다 해요. 예, 아니 근데 그래도 너무 아이들 있거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이동해서 광화문에서 4시에 또 행진이 있습니다. 청와대를 방명으로. 그러니까 두 군데서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하고 조금 4시에 맞춰서 오는 분들도 있고 좀 늦게 오실 수도 있고 6시가 이제 본 국민대가 있고 7시에 또 바로 행진해요. 1시간 만에 해요, 국민대는. 왜냐하면 이번에는 청와대 방향으로 깊숙이 올라가자. 어떻게든 올라가자. 근데 법원이 한상희 선생님 100m까지는 절대 경비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그것도 잘못된 규정이지만 200m까지는 허용해주고 100m는 지금 허용을 안 해주고 있어요. 계속. 도무지 그게 지금 근거가 그러니까 100m는 200m는 되고 100m는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법원도 자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100m는 뭐 그 집시법 11조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뭐 법원이 뭐 어떻게 하긴 좀 뭐 하지만은 100m에서 200m 사이는 그거는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그걸 고의로 400m, 800m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법원이 그나마 계속 이걸 풀어준 거거든요. 근데 200m에서 100m로 가는 건 지금 어저께 시민사단 전대회의의 행진에 대해서 청와대가 바로 분수대 한 100m 지점인데 경찰이 금지한 거에 대해서 법원도 거기는 경찰편을 들어준 거예요. 총운동 주민센터까지 가는 것은 전교조, 뭐 시민단 전대회, 민주노총 또는 우리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체가 어디니 간에 다 지금 다 주최 측에 저희들의 손을 들어주는데 100m 쪽을 지금 보장을 안 하고 제가 있습니다. 그 결정문을 못 봐서 그런데 이유가 뭐래요? 특수 경호 지역에서의 우발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할 아니 수 이게 있다. 지금 뭐 문제가 이런 뭐냐면은요. 특수 경호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일종의 11조, 집조 11조 절대 금지 구역 100m에 가깝다 이런 거죠. 아니요, 그게 문제가면 11조는 그냥 100m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의하면은 경호구역을 설정하는 건 경호실장의 권한이에요. 근데 그 경호구역에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어요. 집회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대통령 경호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경호실장이 특별한 조치는 할 수는 있거든요.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1인 시도 못하게 하잖아요. 세월호 7시간이나 박근혜
하야, 퇴진, 뭐 탄핵 이런 말이 있으면 못 들어가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막혔어요. 사실 저도 말도 안 막혔어요. 되는 거거든요. 분수대에서 대통령 지금 또 대통령은 관제에만 있잖아요. 네. 저 본청도 아니고 까지는 1km 넘을걸요. 아, 몇 킬로 더 된다 그러고. 아니 제가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법도 생각해봐도 관저로부터 100m로 되어 있는데 그런 관저로부터는 수백 미터, 수킬로가 떨어져 있어도 이놈들이 자꾸 담벼락으로 해석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담벼락으로 100m니까 100m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거죠. 예. 뭐 해석하기 나름은 뭐 그럴 수도 그래도 있어요. 100m 됩니다. 분수대까지. 하여튼 그래 관제 그러니까 만일에 그 경호실을 집어넣으면 100m가 안 되죠. 관제의 경계를 저는 담벼락보다는 관제의 마당 본청 정도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청. 네. 본청으로 하면 본청의 마당. 본청으로 하면 한 200, 300m 돼요 분수대가. 그러니까요. 중국 관광객들은 거기에 뭐 10m 앞에 하루에도 수천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주권자인 국민들은 거기를 전혀 못 간다는 게 지금. 아니 뭐 법원이 그동안 그러니까 뭐 그 집회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고 한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전향적이죠. 네, 전향적. 바람직하지만은 뭐 한편으로는 또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예요. 네. 그런데 그 100m와 200m 사이를 이걸 하지 못하게 한 거는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법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법원이 엉뚱한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청와대 담벼락을 우리가 어쩔 수 인정한다 하더라도 담벼락부터 그럼 100m 외곽으로 그렇죠. 행진해라 이렇게 허용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집회 신고도 지금 청와대 세 방향으로 100m 근접 100m 지금까지 다 신고를 해놨거든요. 근데 또 경북국민 사거리까지만 행진해라고 또 통고 왔어요. 금지 통고가. 그래서 지금 또 참여대 고위법센터 변호사님들이 지금 이 시간 지금 열심히 지금 6번째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오전 우승했어요. 어쨌든 대부분 완전 아니 승소든 그걸 경찰서장, 청장 전부 다 이 집회 방해죄로 좀 고소를 해야죠. 그는. 당사자니까 제가 고소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집회 방해죄, 10법 3조가 집회 방해잖아요. 그러면 집회 주최 측 업무를 방해해서 한다 해서 무단으로 인원을 축소해서 집계하는 그 인원 축소 집계라든지 이렇게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법원 결정을 어겨가면서 골탕을 먹이고 있는 것은 집회 방해죄로 고소를 하자. 지금 이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어쨌든 100m를 가든 못 가든 이번 주 토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추워지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국회가 촛불 시민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지금. 12월 2일 탄핵은 아마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12월 9일 탄핵이 되도록 최대한 나와서 이제는 어떤 당이든 12월 9일 탄핵을 특히 비박도 거스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기함할 뻔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4월 말에 퇴진하는 걸 당론으로 정했다고 그러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냐는 거죠. 어쨌든 이건 뭐 정치의 여지를 뭐 최대한으로 넓혀준다 하더라도 서로 협의해서 뭔가를 정해야 되는 걸 당론으로 정했다는 건 더 이상 못 물러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당론을 뭐, 바꾸지 않는 한은. 뭐 퇴진은 4월일지 모르지만 그건 뭐 그 다음에 과반수 문제니까. 그러나 탄핵을 못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비박 입장에서도 그 자체로는 뭐 당론으로 정하면은 비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탄핵 찬성하고 하면은 당규율로 징계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징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많이 나오면 새누리당 비박계가 탈당을 하게 되겠죠. 그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막바지죠. 그러니까 야당이 즉각 퇴진이고 저쪽은 4월 말 퇴진이니까 그걸 산술적으로만 합쳐도 한 2월에는 퇴진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박근혜가 여야 합의 갖고 와라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4월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새로운 계획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죠. 국민들이 크리스마스를 예수하고는 정거리가 먼 박근혜 씨하고 같이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 이제 사실 성탄 축퇴진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요새 축성탄이라고 안 그런대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해피 뉴 이어만 한대요. 축성탄 안 하나요? 종교 다문화 아마 어쨌든 이슬람 쪽에서는 안 하니까. 근데 이 3차 담화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꼼수로 가득 찬 담화이긴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체제나 권력에 균열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많이 물러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승만 다음 처음 있는 일이니까 일단 우리가 1차에 승리하니까 우리 국민들의 승리라니까 확실히. 그래서. 원래 이제 싸움을 할 때 그렇게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대통령 벌써 약점을 드러냈어요.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은 그 약점을
그 만들어놓은 균열을 타고 가서 쪼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퇴진 시점보다는 사실은 탄핵 상태에서 그 퇴진 시점까지 가느냐, 아니면 탄핵을 안 받은 상태에서 가느냐가 훨씬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직무가 정지, 네, 직무가 정지된 상태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확실히 결정을 하지 못하면, 근데 결정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토요일이 그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시기라는 생각이. 탄핵안이 가결되면 퇴진을 못한다라는 일이 스트레스인데 그런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들 보기에도 사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평양감사도 지시로면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시로면 그만둘 수 있는데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됐거나 또는 탄핵 대상이 된 사람이 이제 그 탄핵의 결과 그 파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연금도 못 받고 그러잖아요. 그거 피하려고 사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못하게 하는 게 그 국회법이 51조 규정입니다. 임명권자는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어요. 국민이 임명한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만두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그만두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바로 그만두더라도 탄핵 절차는 바로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탄핵을 해서 사직한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계속해가지고 파면 결정을 내리고 그 파면 결정에 따라서 5년간 공직 취임할 수 없다. 또는 뭐 대통령 예우 못 받는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 92년도에 브라질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콜로르 대통령이 뇌물죄로 탄핵 심판 회부됐거든요. 그러니까 사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사직시키고 계속 탄핵 절차 진행해가지고 잘라버렸잖아요. 파면은. 그래서 8년 동안 또 공직에 취임 못하게 되게 만들었어요. 아니 우리 국민 생각에서는 이 나쁜 대통령 일단 즉시 퇴진시키고 동시에 탄핵 절차가 돌아가가지고 탄핵도 되고 그래서 모든 예우라든지 이런 게 박탈되고 그다음에 순실 씨가 있는 감옥으로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사회비 종결을 하든 뭘 하든 그리 가라 이거잖아요. 그리 가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받게 되죠, 그죠? 그거 뭔 얘기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여야 탄핵도 되고 사퇴 일자도 좀 더 당겨.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계 인류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 횃불이 될 수가 있죠. 이번에 300만 송이 장미꽃 할까요? 세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이때 우리 국민들이 세계적으로 민중의 역동성과 승리의 운동을 보여줌으로써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정태인 소장님의 말씀이 귀에 꽂힙니다. 차마 저희가 300만, 400만 모여달라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죄송해서 춥기도 하고. 그래 이번에는 매주마다 나오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300만으로 일단 고지를 점령한 다음에 이제 차분하게 다음 정권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이 지난 8년 전의 광우병 촛불처럼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한 매듭을 짓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 토요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과도내각부터 시민단체들이 시민사회가 개입을 해야죠. 건강하게. 한상희 선생님, 정태인 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총 골기 다시 한번 6번째. 뭐 필요하면 12월 10일까지 한 7번째 하면 저는 뭐 12월 24일 안에는 그만두지 않을까 감이 되는데 그래도 매주마다 나와달라고 말씀드린 게 참 민망하고 죄송하지만 이번 토요일 다시 한번 모여주십시오. 광범위한 국민의힘, 무서운 국민의힘 위대한 주권자임을 보여주십시오. 한상희 교수님, 정태인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안녕하십니까를 못 하거든요. 진짜 좀 그래요. 다음 주에는 우리 다 안녕하십니까 얘기해. 다음 주에 퇴진 시킬 수도 있고. 아니 탄핵만 돼도 이제 뭐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사실 그때는 정말 감기에 걸려도 안녕하십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탄핵되거나 퇴진하면 무한대로 술과 고기를 주겠다는 식당들도 있고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